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따라주지 않고 애써 준 것들이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날. 그럴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말로 꺼내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끓는 물처럼 올라옵니다. 분노가 터지기 전에 먼저 스치는 감정이 바로 이 억울함입니다. 세상이 나에게만 잔인해진 것 같고, 누군가는 더 쉽게 웃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채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 비교는 순식간에 피해의식으로 번지고, 피해의식은 묵묵히 분노를 키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서야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정말 이 감정의 근원은 상황일까? 우리는 실패나 손실보다 그 뒤에 따라붙는 질문 때문에 더 아파합니다. 왜 나야? 라는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통제하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은 단순히 일이 꼬인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격렬했던 분노 뒤에는 늘 같은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왜 일어난 거지? 그 질문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은 헤매고 억울함은 응어리가 됩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책임을 돌릴 상대도 없을 때 우리는 더 깊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상한 통찰의 문이 열립니다. 이유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이지 않던 문. 그래서 모든 혼란의 시작에는 분노가 있고 그 분노 뒤에는 설명되지 않는 질문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뜻대로 안 풀릴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결국 세상 때문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은 나 자신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유독 내 인생만 더 무겁고 더 꼬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비교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잘만 사는데, 저 사람은 웃고 있는데, 저 사람은 원하는 걸 쉽게 얻는데, 비교는 이상하게도 언제나 나보다 잘나 보이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비교의 화살이 바깥을 향할 때, 피해의식은 안쪽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남들은 괜찮고 나만 힘들다는 감각, 세상이 나에게만 부당하다는 감각, 운명이 나를 골라 괴롭힌다는 감각. 이 감각들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현실보다 마음을 더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피해의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선택권을 잃습니다. 피해자는 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기다릴 뿐이죠. 언젠가는 보상받겠지. 언젠가는 괘씸한 놈들이 벌을 받겠지. 하지만 인생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상은 종종 오지 않고 벌은 우리가 기대한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깊이 갇힙니다. 그 굴레 안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비교와 피해의식이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비교는 사실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가 되고 싶었던 나와의 비교였다는 걸. 피해의식은 외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답하지 못한 마음의 울림이었다는 걸. 나는 왜 이토록 바라는 게 많았을까? 나는 왜 나만의 속도를 인정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할 때 굴레는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결국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일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넘어간 순간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비교는 경쟁이 아니라 해석으로 바뀌고 굴레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게만 일어난 줄 알았던 그 고통은 사실 누구나 겪는 것이었고 다만 비교와 피해의식이 나를 홀로 남겨두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굴레는 바깥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풀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종종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해석입니다. 누군가는 이별을 끝으로 보지만 누군가는 거절로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는 죄로 해석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고통의 깊이가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건은 한 줄로 끝날 수 있지만 해석은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왜? 라는 질문은 마음을 가장 깊은 곳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왜 떠났을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왜 실패했을까? 나는 운이 없는 걸까? 왜 나를 무시했을까? 내가 별로여서일까? 이렇게 질문이 마음 안에서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사건은 이미 사라졌음에도 고통은 계속됩니다. 마치 꺼진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문제는 이 왜가 대답을 쉽게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칸을 상상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상은 이상하게도 최악적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자존감이 깎이고, 상실을 겪으면 죄책감이 따라오고, 실패 앞에서는 무능감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 사건보다 더 큰 고통은 이 해석들이 뿜어내는 감정의 무게에서 생깁니다. 많은 심리적 상처들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상처를 입고, 누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려졌다고 느끼며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조금 식으면 그때야 비로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 사람도 힘들었구나. 그 일은 나 때문만이 아니었구나.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다른 방향으로 열리는 순간 고통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의미가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해석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해석이 바뀌면 마음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헤매는 이유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말 속에는 사실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자리를 찾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평온은 사건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자리를 찾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은 설명될 때 줄어들고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끝을 향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스승들은 말합니다. 고통은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라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길에서 스치듯 만나고 누군가는 오래 알고 지냈지만 어느 날 문득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 마음은 이상한 감각을 느낍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가 이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인연이 닿는 순간은 거의 항상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옆에 있고 특별히 붙잡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짧아도 선명하고 어떤 만남은 오래 봐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왜 나에게 왔을까? 하지만 대부분 그 이유는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인연의 시작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이어진다는 건 늘 같은 감정이 유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은 강물 같아서 흐르는 속도도 방향도 깊이도 계속 바뀝니다. 때로는 마음이 멀어지고 말이 줄어들고 이유 없이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하지만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자연 속의 원리처럼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하거나 삶의 속도가 달라지거나 서로의 고민이 서로를 더 이상 닿지 못하거나 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의 삶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성립되는데 그 거리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일그러집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도 비슷합니다. 그 순간은 대개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큰 싸움도 특별한 사건도 없이 어느 날 문득 대화를 멈추거나 답장을 미루거나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 상처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끝나야 하지? 왜 이 관계는 나에게 왔다가 사라진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어떤 인연은 행복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스승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 이 말은 무심함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인연의 이유는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흘러간 뒤에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관계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어떤 관계는 연민을 가르쳐주고, 어떤 관계는 내려놓음을 가르쳐줍니다. 인연이 닿는 순간과 끊어지는 순간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난 뒤에야 그 이유를 해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오기도 합니다. 한때 애틋했던 관계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날.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구나. 그 순간 인연의 이유는 조용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관계의 시작과 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방식입니다. 결국 인연의 결론은 상실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제발 제 인생에 나쁜 일은 좀 그만 생겼으면 좋겠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편안함은 참 달콤하고 평온은 매일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좋은 날만 이어지는 시절이 오면 우리는 곧 지루함을 느끼거나 흐릿해집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게을러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포근한 방 안에 오래 머물면 몸이 굳어가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삶은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나 예상치 못한 사건 같은 형태로. 그 순간은 힘들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가 우리의 뼈를 단단하게 만들던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위로하지만 단련시키지는 않습니다. 부드러운 날씨만 경험한 나무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쓰러집니다. 혹독한 계절을 여러 번 버텨낸 나무만이 큰 숲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자기 방식의 한계를 모르고, 상처가 없었다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좌절이 없었다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는 성장하지 못하고 아플 때 성장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감정으로 느껴지고 성장은 언제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찬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도 일부러 아프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겪는 불편함, 실패, 부끄러움, 상실 같은 경험들이 사실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근육도 미세하게 찢어질 때 성장하듯 마음도 금이 갈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평온만으로 만들어지는 영혼은 없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지만 인생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실어주며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나인가? 이 질문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 그때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겠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편안한 시절보다 불편한 시절이 우리를 더 멀리 데려다 놓습니다. 방향을 틀게 만들고, 더 단단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선별하게 만듭니다. 평온한 시절에는 늘어나지 않던 감각이 시련 속에서는 날카롭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크게 아파본 사람은 사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평범도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편안함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픔 없는 삶일지 모르지만 인생이 원하는 인간은 단단한 인간입니다. 평온만 있는 인생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시련이 있는 인생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집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빚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눈치채는 순간부터 인생은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성장하는 시간이 됩니다.
결국 편안함은 잠시 쉬게 해주고 시련은 우리를 멀리 데려갑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인생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숨은 단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아프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진짜로 변하는 순간은 대부분 상처의 한가운데서 찾아옵니다. 슬픔이나 실패는 그 순간엔 견디기 어려운 무게를 지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가 깊이로 바뀝니다. 삶을 조금 더 조용하게 바라보는 방식, 타인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느끼는 감각, 한 문장 한 표정의 진심을 알아채는 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쁨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깊이는 아픔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아파본 사람은 사람을 쉽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가볍게 판단하거나 상처를 손쉽게 건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크게 부서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숨겨진 흔들림을 더 쉽게 봅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있는 괜찮지 않음도 함께 듣습니다. 누가 떠밀리지 않아도 조용히 어른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상처는 우리를 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만듭니다. 외부 세계보다 내면의 울림을 더 크게 듣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다. 사실입니다. 책에서 배운 위로는 마음까지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바닥을 지나온 사람이 건네는 말은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 깊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의 합이 아닙니다. 견디고 버티고 다시 일어서는 동안 조용히 만들어진 영혼의 무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싸는 존재가 됩니다. 아파서 얻은 감각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 타인을 살리는 손이 되고 때로 관계를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상처는 즉각적인 변화는 만들지 않습니다. 아픔이 잦아들고 마음이 조금 쉬고 시간이 지나야 변화가 보입니다. 처음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 일이 없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상처는 나를 부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왔음을. 깊이는 지식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생깁니다. 아파본 사람만 갖는 그 조용한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타인을 바라볼 때의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하는 능력. 인생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잔인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완성시키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겪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이 아니었나 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순간엔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이전까지 쌓아온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이상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실패는 우리를 막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주기 위해 온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 인생은 종종 성공으로 움직이지 않고 실패로 움직입니다. 실패가 앞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계속 걷다가 더 큰 후회를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경고로 보지 않고 표지판으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던 사람이 갑자기 큰 좌절을 겪고 그 일을 완전히 놓아버린 뒤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모습.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실패가 없었다면 저 길을 못 갔겠구나. 실패는 가능성을 닫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참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실패가 우리를 멈추게 하기 때문인데 멈춤이 없으면 방향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안타깝게도 잘 될 때는 잘못된 방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멈춰야만 비로소 주변을 살피고 선택을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실패의 무게는 바로 그 멈춤에서 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이 없으면
삶은 계속 같은 곳을 맴돌 뿐입니다. 또 실패는 종종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이상하게도 성공은 정체를 흐리게 만들고 실패는 정체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어떤 실패는 우리에게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어떤 실패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줍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찾아가게 만드는 역설적인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모르는 삶입니다. 실패를 모른다는 말은 방향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고, 방향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같은 자리를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실패는 우리를 후퇴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다시 묻게 하는 사건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길이 진짜 나를 살게 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을 자기 속도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에게 패배감을 남기는 대신 때로는 인생의 지도를 건네줍니다. 그 지도에는 성공으로는 결코 적히지 않는 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패는 인생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너무 돌아가고 있다고, 혹은 너무 고집하고 있다고, 혹은 이제 다른 방향을 향해야 한다고. 실패를 견딘 사람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패는 문을 닫는 방식으로 우리를 길로 이끈다는 것. 그렇게 길을 찾는 사람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실패는 나를 내 길로 데려오는 방식이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를 잃거나 어떤 기회를 놓치거나 한 시대가 끝나버린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당연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 늘 곁에 있어서 특별한 줄 몰랐던 것들, 상실은 늘 그렇게 뒤늦게 가르칩니다. 그때 참 귀했구나 하고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가지게 된 순간보다 잃게 된 순간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잃는다는 건 단순히 비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빈자리로 인해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내 삶의 의미였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지탱하고 있었는지, 무엇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는지, 상실은 그걸 조용히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소중함은 늘 사라진 뒤에야 실체를 드러냅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시간처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던 일상의 대화,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표정, 작은 배려, 익숙한 목소리 떠나고 난 뒤에야 그것들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정직합니다. 빼앗음으로써 가르치고 비워냄으로써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은 알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평범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상실은 그 평범을 되찾아보려는 마음을 일으키며 우리를 더 깊고 온전한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또 상실은 욕망의 무게도 줄여줍니다. 많이 가지려 했던 욕심이 사라진 뒤에야 내가 그렇게까지 쥐고 있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사라지고 인간이 남으며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를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 상실이 열어준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 진짜 내 것이 얼마나 적은지, 그러나 그 적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하는 문. 상실은 불행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꼭 필요한 것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게 하는 정리.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큰 상실을 겪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단단해지고, 말이 조용해지고, 행동이 깊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가진 것의 의미를 알고, 떠나보낸 사람만이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실은 비극이면서 동시에 선물입니다. 세상이 다 가져간 줄 알았던 순간,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을 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통찰이라는 이름의 선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관계는 지켜야 하고 어떤 관계는 놓아야 하는지, 상실은 그 모든 것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소중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서 온다는 것을. 오래 함께한 사람보다 짧은 순간을 빛나게 한 사람이 더 크게 남기도 하고, 오래 가진 물건보다 잃어버렸을 때 아득해지는 기억이 더 귀하기도 합니다. 상실은 삶을 비워내고 그 빈 공간을 통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진실에 닿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상실이 열어준 문 너머에는 더 단단한 나와 더 넓어진 시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선택들,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사람들, 한때는 후회였고 한때는 실패였던 순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은 날.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 부르지만 뒤돌아보면 이상할 정도로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자리에 있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그려둔 선 위를 걸어왔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은 뒤늦은 설명을 가져옵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필요했구나 하고, 그때는 고통이었고 혼란이었지만 나중에야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각각의 순간은 그때만 보면 무작위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너무 빨리 떠났고 간절히 원했던 기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잡고 싶었던 인연은 끝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때 사라진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그때 실패했기에 지금 선택한 길이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때 닫힌 문 덕분에 뒤늦게 열린 문으로 들어서게 되기도 합니다.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순간들이 사실은 인연의 질서를 따라 흘러왔다는 걸 삶은 시간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연결성은 마음이 조금씩 성숙해질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첫 직장이 맞지 않아 일찍 그만두고 방황했다고 말합니다. 당시엔 실패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른 일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고 난 뒤에야 말합니다. 그때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없었겠지. 이 대사는 많은 사람의 입에 담깁니다. 우리는 그때는 모릅니다. 몰라서 괴롭고 몰라서 억울하고 몰라서 불안해하지만 모른다는 사실은 곧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큰 그림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조각만 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의미 없다고 버려두었던 기억들, 스쳐갔던 사람들, 실패라 부르던 선택들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평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소소한 만남이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자리들이 사실은 필수의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를 배웁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 직선처럼 보이는 길 위에서도 수없이 굽어지고 꺾이고 이어지며 그렇게 연결된 곡선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유가 있다라는 문장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조용한 진실이라는 것을, 우연처럼 보였던 인연들이 사실은 이어져 있었고 무책임한 혼란처럼 보였던 흐름이 사실은 질서였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지 조급하게 캐묻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경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 삶이 설명을 주는 방식은 늘 느리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어지고 나면 그 연결성은 너무 명확해서 도저히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정교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서서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만 아니었어도,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왜 그 회사를 들어가서 같은 말들로요. 후회는 늘 시간이 지난 뒤에 찾아오고 그 후회는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른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했던 건 단 하나의 선택뿐이고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줄기가 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과거를 원망할 수 있고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성격, 삶의 방향, 관계의 감각, 감정의 깊이 같은 것들은 대체로 순탄한 순간이 아니라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아픈 사랑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실패한 도전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버려진 인연은 사람을 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이 깊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불편한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패배처럼 보였지만 멀리서 보면 그게 다 관절과 근육을 만들어낸 운동이었습니다. 만약 그때의 선택이 없었다면, 그때의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과거가 너무 후회돼. 하지만 정작 묻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과거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후회가 있는 과거는 잘못된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었던 과거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 배우고, 실수를 통해 이해하고, 후회를 통해 방향을 바꿉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가진 판단력, 감각, 성숙함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어린 날의 나는 부족했습니다. 지금의 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난 모든 선택이 지금의 나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원망할 수 없게 되는 이유는 그 선택들 덕분에 현재의 나라는 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문득 그런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 그때 끝났던 관계가 사실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때 실패한 사업이 지금의 일에 대한 감각을 길러준다는 걸 깨닫거나, 그때 돌아섰던 길이 결국 더 나은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서 그게 필요했던 거구나. 과거를 원망할 수 없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최선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과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과거가 나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게 분노할 수 없고 더 이상 다르게 살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은 항상 뒤늦게 설명되며, 설명이 끝나고 나면 과거는 원망의 대상에서 감사의 대상으로 옮겨갑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비로소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스쳐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머물고, 어떤 사람은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곤 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고마운 사람, 미운 사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궤적을 충분히 따라가다 보면 아주 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살려준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승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거울로 옵니다. 스승은 내가 배워야 할 방향을 가르치고, 거울은 내가 고쳐야 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 다 역할이 있고 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면서 유독 억울하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 배신한 사람, 모욕 준 사람. 그 사람들은 당시에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켰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 같은 사람은 나의 부족함, 나의 미숙함, 나의 분노, 나의 상처를 그대로 비춥니다. 내가 어떤 말에 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방어하는지 모두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일수록 우리를 더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그게 거울의 역할입니다. 반대로 스승처럼 다가오는 이도 있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손 내밀어준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믿어준 사람, 말 한마디로 방향을 바꿔준 사람. 그들은 존재만으로 삶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한 번 더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이런 스승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오래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짧아도 깊고 어떤 인연은 길어도 비어 있습니다. 놀라운 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스승과 거울의 차이가 점점 사라집니다. 나를 도왔던 이도 나를 단단하게 했지만 나를 아프게 했던 이도 나를 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배움을 품고 있고 고마움은 방향을 품고 있습니다. 둘은 성질이 다를 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넓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난 모든 사람이 선생이었다. 그 말이 허풍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시간이 만들어낸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배움으로, 누군가는 반성으로,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용기로 작용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더 이상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때가 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래, 그 사람 덕분에 알게 된 게 있었지. 그때 고마움과 미움의 경계는 흐려집니다. 고마운 사람도 미운 사람도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힘이었으니까요. 물론 이것은 억지로 긍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자리입니다. 아픔이 지나간 뒤에 비로소 보이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는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 인연에도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면 사람을 미워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미움은 감정이고 배움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남지만 감정은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스승으로 온 사람도 거울로 온 사람도 모두 지나가지만 그들이 남긴 배움은 우리 안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두고 후회할 필요도 억지로 감싸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향을 알려주는 스승으로 왔고 어떤 사람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로 왔다고. 그 지점에 도달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고마움과 미움이 한자리에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걷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예전엔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둘씩 맞물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원망했던 날들이 사실은 나를 이 자리에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삶이 계속 나를 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왜 다른 사람들은 아닌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이상할 만큼 모든 것이 자리를 찾아가 있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삶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조용하게 나를 안내할 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겪는 나쁜 일은 대부분 그 순간에는 의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직, 이별, 실패, 좌절. 겉으로 보면 상실이고 끝이고 패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일일수록 방향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실직은 나로 하여금 꿈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고, 이별은 나를 더 좋은 관계로 인도했고, 실패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그런 의미를 볼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그 일을 빼면 지금의 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감정은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운 안도감입니다. 아, 그게 꼭 필요했구나. 삶이 내 편이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의 포장지였다는 사실. 포장지는 본질이 아닙니다. 포장지는 꾸깃꾸깃하게 구겨져 있고 보기 싫고 해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벗겨낸 뒤에 드러나는 내용물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용물을 보기 전에 포장지만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이건 나쁜 일이다. 이건 불행이다. 이건 재앙이다. 하지만 삶은 그 포장 속에 방향을 넣어두고 지혜를 넣어두고 사람을 넣어두고 기회를 넣어둡니다. 포장을 뜯을 용기가 없으면 평생 그것을 불행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선물이었는데도,
놀라운 것은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시점입니다. 대부분 고통이 채 식지 않은 순간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뒤입니다. 바닥에서 벗어난 뒤 새로운 길이 열릴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이 길도 없었겠구나.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덧칠되어 있던 과거가 조금 다른 빛을 입습니다. 그때 비로소 삶이 나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밀어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나를 해치려는 적이 아니라 나를 빚으려는 과정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원망을 잃습니다. 원망 대신 이해가 생기고 이해 대신 신뢰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결국 나를 위한 일일 수 있다. 이 신뢰는 어린아이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건너는 용기와 비슷합니다. 이유를 몰라도 괜찮다는 감각,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 삶이 내 편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해도 그 불확실 속에서 자신이 길들여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즉각적으로 설명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사건은 눈앞에서 일어나지만 그 의미는 나중에 도착합니다. 마치 기차가 역을 통과한 뒤에도 바람이 한참 뒤에 스치며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이유를 재촉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지금인지, 왜 나인지. 그러나 삶은 답을 서둘러 주지 않습니다. 설명은 마음을 잠시 진정시키지만 진정한 이해는 시간을 지나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설명보다는 이해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설명은 머리에 닿지만 이해는 마음에 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논리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실직이든 이별이든 실패든 그 즉시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건 나 때문일까? 누가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무너졌을까? 하지만 그런 분석은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퍼즐을 억지로 맞추려 하면 모양이 깨지듯 아직 재료가 모이지 않은 삶의 장면을 억지로 해석하면 마음만 다칩니다. 그래서 인생은 덜 성급한 자에게만 진실을 보여줍니다. 사건이 끝나고 감정이 가라앉고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재앙처럼 보였던 일들이 몇 년 뒤에는 방향이 되어 있고 상실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자리를 비워주고 있었으며 끊어진 인연이 새로운 인연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것은 표면뿐이었고 나중에 보게 된 것은 맥락이었습니다. 표면으로는 실패인데 맥락으로 보면 전환이었고 표면으로는 버림인데 맥락으로 보면 초대였고 표면으로는 끝인데 맥락으로 보면 시작이었습니다. 이해는 나중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일을 다시 보며 조용히 한숨 대신 미소를 짓습니다. 억울함이 설명으로 바뀌고 설명이 이해로 바뀌고 이해가 감사를 부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고귀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의미는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지 우리가 조작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어린 시절에는 눈앞의 말만 듣고 젊을 때는 결과만 보고 나이가 들수록 과정의 힘을 봅니다. 그 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다. 그리고 흐름은 시간을 통과하면서만 보인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장점을 갖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완성되지 않은 의미를 억지로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풀어놓은 사람에게 이해는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합니다. 어떤 날은 남이 한 말에서, 어떤 날은 지나가는 풍경에서, 어떤 날은 문득 떠오르는 기억 속에서 그제야 삶이 설명의 언어가 아니라 이해의 언어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와닿습니다. 이해는 논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된 시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늘 나중에 찾아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덜 원망하게 되고 조금 더 삶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나중에 떠오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은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별의 날짜는 잊어도 그때 배우게 된 사랑의 방식은 잊지 않습니다. 실패한 시험의 점수는 잊어도 그 실패를 통해 얻게 된 태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일어난 일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에만 집착하며 사건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희미해지고 경험만 남습니다. 그 경험이 어느 순간 지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합니다. 고통이 끝난 날 바로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당시에는 재앙 같았던 일들이 나중엔 방향이 되어 있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실수들이 나중엔 성숙의 문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억울하고 답답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날은 사라졌지만 그날 배운 마음의 감각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혹독하지만 유능한 스승이고 스승은 가르칠 때 친절하지 않지만 나중에 깨닫게 해줄 때는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배움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처에서 다른 의미를 꺼내옵니다. 차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앉아 슬픔만 세는 사람은 결국 상처를 남기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은 결국 자라납니다. 여기서 의미란 거창한 답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들입니다. 말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일,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는 일, 당연함을 덜 요구하게 되는 일.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깨닫습니다. 핵심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이 곧 배움이고 배움이 쌓인 것이 지혜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사실이 스며듭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가 나를 만들었다. 인생은 이렇게 우리를 다져놓습니다. 나쁜 날은 상처를 주지만 지혜를 남기고 좋은 날은 웃음을 주지만 관대함을 남깁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나를 빚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기록은 사건이 아니라 변화이고 변화는 곧 배움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배움이라는 진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일은 그때에,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은 그 자리에 와 있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은 아무렇게나 굴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억울했던 일도, 이해되지 않았던 상실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실패도 모두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생을 덜 무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통은 공포를 낳고 의미를 찾지 못한 상처는 원망으로 굳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방향을 만들고 그때의 상실이 지금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그때의 혼란이 지금의 선택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언젠가 연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종교적인 신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삶을 오래 견딘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조용한 확신에 가깝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되는 어떤 감각, 이유는 나중에 온다는 것, 이해는 늦게 도착한다는 것, 지금은 악연처럼 보이는 것도 나중엔 귀한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 실패가 길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틀어주는 방식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인생이 무섭지 않아집니다. 무엇이 닥쳐올지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닥쳐오는 모든 것이 결국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들며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의 씨앗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순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는 순간, 인생은 천천히 나의 편이 되기 시작한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늘 앞에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무너지고 허무하게 하루가 지나가고 원망을 삼키며 밤을 건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영영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 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이것이 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 우리는 이상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연처럼 흩어져 있던 일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예전의 실패 때문에 지금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상실 때문에 소중한 것을 배웠다는 사실, 억울했던 일이 내 마음을 더 넓혔다는 사실, 그제야 비로소 삶이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승이었습니다. 삶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느낌은 사람을 묘하게 안정시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확신이 찾아옵니다. 아, 그때도 삶은 나를 밀어내지 않고 이쪽으로 이끌고 있었구나. 그렇게 전이 찾아옵니다. 후회가 조용히 정리되고 원망이 힘을 잃고 이해가 늦게 도착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해는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습니다. 그냥 담백한 진실에 가깝습니다. 인생은 결코 나를 해치려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단지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밀어왔을 뿐이라는 진실. 그 진실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에서 남는 말은 아주 짧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괴롭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괴로움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유는 나중에 오더라도 삶은 결국 나를 그쪽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삶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은 늦었지만 이해는 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